여러분, 저는 오래 살면서 참으로 이상한 진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미워해서 무너지는 집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작 조용히 무너지는 집은 너무 사랑해서 무너집니다. 저는 이 100년 세월 동안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집보다 며느리를 지극히 아끼는 시어머니의 집이 더 소리 없이 갈라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가장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결국 아들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되는 집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전화 한 통이 오지 않고 아이 사진 한 장이 손녀 얼굴을 대신하며 창문 너머로 아들 집 불빛만 새다가 하루가 저무는 어머니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같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을 조용히 나누고자 합니다. 잘해줘도 탈이고 안 해줘도 탈이고 가만히 있어도 탈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 것인지요? 며느리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지신 분 계시지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손이 멈추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손자, 손녀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왠지 눈치가 보여서 삼키신 밤이 있으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 그분들을 위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100년을 살면서 배운 5가지 지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겠습니다. 급히 지나가지 마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시고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서두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늙은이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저녁 한 자락을 내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 부부 사이에는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어느 저녁 지친 얼굴로 찾아와 아내 흉을 아주 조금 보았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 딱 한마디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한마디 이후로 며느리가 김치 한 통을 더는 가져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진 것은 김치 한 통이 아닙니다. 마음 한 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왜 김치를 더 안 보내는지 오래도록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몰랐고 며느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에 어머니가 남긴 한마디가 며느리의 귀에 어떻게 닿았는지 어머니는 끝내 알지 못한 채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아내 이야기를 꺼낼 때 그것은 고발이 아닙니다. 판결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위로해 달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며느리가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친 어깨를 잠시 어머니 앞에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순간에 개입하시면 부부는 어느새 공동의 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이 다름 아닌 어머니가 됩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다가도 어느 순간 한편이 되고 그 순간 밖에서
개입한 사람이 밀려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림을 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계단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못 비키고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올라가려 하고 한 사람은 내려가려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사이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는지요? 두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단 아래에 조용히 서 계시면 두 사람은 스스로 서로를 비켜 지나가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서투르지만 두 번째에는 조금 낫고 세 번째에는 눈짓 하나만으로도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부부의 지혜는 부부 사이의 좁은 계단에서만 자랍니다. 어머니가 대신 걸어드릴 수 있는 계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러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러서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러선 자리에서 우리는 침묵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의 침묵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침묵도 살피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끝나는 신호는 싸움이 아닙니다. 조용함입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앞에서 불만을 말할 때 그것은 아직 관계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마음이 떠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반복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닫히는 소리입니다. 저는 어떤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며느리가 조용해진 것을 이제 편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부딪히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어머니는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철이 들었다고 안심하셨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명절, 아들만 잠깐 들르고 며느리는 몸이 편치 않아서 못 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도 그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알아차리셨습니다. 몇 해 전 부엌에서 수돗물 소리에 묻혀 지나갔던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사실은 문을 두드리는 노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노크에 답하지 않으신 그때 이후로 며느리의 마음은 조용히 닫힌 것이었습니다. 원망 없이, 소란 없이, 그저 조용히 말입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조용한 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머니들의 침묵도 무척 많이 보아왔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처가 될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그 얼굴을 저는 압니다. 손녀에게 사탕 하나를 사주고 싶은데도 며느리 얼굴이 어른거려서 손이 멈추는 그 순간을 저는 압니다. 아들에게 반찬을 보내고 싶은데도 이번에는 짐이 될까봐 냉장고 앞에서 서성이는 밤을 저는 압니다. 며느리의 침묵은 포기이고 어머니의 침묵은 두려움입니다. 두 침묵이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서 아들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고 어느 쪽의 마음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전화를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은 무심해서가 아니라 두 침묵 사이에 낀 자기 자신이 무거워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서느냐에 있습니다. 침묵을 억지로 깨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자리를 옮겨 앉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넉넉한 여백의 침묵으로 옮겨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신 뒤 잠시 저와 함께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여러분 앞에서 진짜로 웃었던 날이 언제였는지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눈꼬리가 조금 접히고 어깨가 살짝 흔들리던 그 웃음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과 며느리 사이에 뭔 위는 달라졌는지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답을 저에게 들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조용히 들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이 주는 사랑일수록 자꾸 멀어지는지 저는 오랜 세월 이 의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렴풋이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처음 받을 때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받을 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당연해집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무심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원래 그러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밥상을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으신 아파트를 팔아 아들 집을 사주셨습니다. 아들 부부는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감사드렸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어머니 생신에 좋은 식당을 예약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자 어머니는 조용히 원룸으로 옮겨 앉으셨습니다. 어느 저녁 그 어머니가 원룸 벽시계 소리를 들으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당연함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저는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놀라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가 하는 늦은 발견 앞에서의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세네카라는 서양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짜로 받은 것보다 비싼 것은 없다. 저는 이 말을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며느리 마음속에 갚을 수 없는 장부가 조용히 쌓이면 며느리는 어머니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피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안에서 커지는 부채감을 견디기 어려워서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자식과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베풀지 말고 스스로 서게 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인색해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분량을 살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림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넣는 소금을 떠올려 보십시오. 적당하면 김치가 알맞게 익어 겨울 내내 온 식구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짜서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결국 그 김치독은 봄이 오기도 전에 통째로 버려집니다.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적당한 사랑은 관계를 잊게 하지만 넘치는 사랑은 관계를 짜게 만듭니다.
그리고 짠 관계는 아무도 오래 곁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주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그릇 크기를 살펴주십시오. 며느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어머니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조용히 헤아려 주십시오. 사랑은 무게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리고 균형은 언제나 상대방의 그릇에 맞추어 잡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의 왕국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같은 말인데 왜 시어머니가 하면 잔소리가 되고 친정 어머니가 하면 걱정이 되는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래 생각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는 20년, 30년의 시간이 마음속에 이미 쌓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감기에 걸린 밤에 이마를 짚어준 손, 처음 학교에 갈 때 손을 잡아준 그 손, 사춘기의 눈물을 말없이 받아준 그 어깨가 딸의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의 한마디는 30년의 저축된 신뢰 위에서 울립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게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의 역사가 0점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며느리가 냉정해서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관계의 구조가 그러합니다. 사랑은 하루 만에 쌓이지 않고 신뢰는 몇 마디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35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생을 바치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의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 붙어있는 장볼 목록을 보시고 무의식 중에 빨간 볼펜을 꺼내 몇 군데의 밑줄을 그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채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 학교의 3학년 학생이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사랑이 되려면 상대방의 왕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부엌은 며느리의 왕국입니다. 며느리의 살림살이는 며느리의 예술입니다. 그 안에 어머니의 빨간 볼펜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침입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기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과 간섭의 경계는 제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얼굴 위에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건넸을 때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잠깐이라도 굳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간섭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제 마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상대의 얼굴이 그리 말하고 있다면 저는 물러서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얼굴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너무 뜨거우면 상대의 서늘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할수록 상대의 얼굴을 먼저 보십시오. 자기 마음보다 상대의 미간을 먼저 살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그림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분 속에 어린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걱정이 되어서
자꾸 집 안으로 들여오면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를 잃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큰 바람이 오는 날 그 나무는 한 번에 꺾이고 맙니다. 자식에게 자꾸 손을 내미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대신 해결해 주시면 그 자식은 스스로서는 힘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식은 결국 자기를 세워준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의 참으로 슬픈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은 규칙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3일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실 때, 아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으실 때, 손자의 학원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 딱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첫날에는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 잦아듭니다. 셋째 날이 되면 대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꼭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3일이 지나도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조용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딱 한 번만 말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며느리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5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 시어른의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는 마음 가득한데 정작 내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삶에 매달려 살게 됩니다. 아들의 승진 소식에 자신의 하루가 달라지고 며느리의 안색 하나에 자신의 저녁이 달라지고 손자의 성적표에 자신의 계절이 달라집니다. 그 매달림이 본인에게는 사랑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무게가 됩니다. 저는 어떤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으신 뒤 8년 동안 오직 아들의 소식만을 기다리며 사셨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고 전화가 울리지 않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아들도 그 무게를 느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도 어머니의 하루가 자기에게만 걸려 있으니 오히려 전화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거운 문 앞에서 사람은 자꾸 발걸음이 늦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그분이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붓을 잡기도 어려우셨습니다. 먹을 갈다가 옷에 튀어서 하루가 다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서예 선생님이 그분의 작품 한 점을 골라 벽에 걸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참으로 오랜만에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 있지? 오늘 내 글씨가 벽에 걸렸어.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어떤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들 쪽만 바라보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신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궁금함 때문에 말입니다. 어머니의 하루가 궁금해진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 이번 달에는 어디에 전시가 열리는지 아들이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몇 해 뒤 그분이 저에게 손가락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굳은 살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생긴 굳은 살입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0년 가까이 살아오시는 동안 그분의 손에 생긴 굳은 살은 모두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마당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굳은 살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된 유명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사람의 삶을 조용히 추적한 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이러하였습니다. 노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식이 잘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의 의미 있는 활동이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론을 저는 오래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말년에 이르러 저는 그 말이 참으로 옳다고 매일 느낍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이 각자의 자리에서 익어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무게가 아니라 향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그림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 방에서 창문 앞에 서서 저 멀리 아들 집 불빛만 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 창문은 오직 방만 바라보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방에 스스로 불을 켜고 자기 하루를 사시는 분의 창문에서는 따뜻한 빛이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그 빛을 보고 가족이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오게 하려면 자식을 부르지 마십시오. 자기 방에 불을 켜십시오. 그것이 저의 100년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조용한 진리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끝으로 오래된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모입니다. 몸이 얼지 않으려면 서로의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밤새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찔리지 않으면서도 얼지 않는 그 알맞은 거리를 찾아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이와 꼭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거리 조절을 요구하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반드시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 공간을 조금씩 조율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고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알맞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더 자주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배우기 위해 저는 꼬박 한 세기를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100년을 다 쓰지 마시고 오늘 저녁 이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심어 두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림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장미는 나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나비를 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향기를 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오고 내일 오지 않으면 다음 계절에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쫓아가지 않는 사람, 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향기를 조용히 뿌리고 계신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한다면 조금 물러서십시오. 그 물러섬 속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심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리셨던 분들,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들과의 거리에서 말 못할 무게를 지고 계신 분들, 부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한 줄이라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저는 그 이야기들을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읽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조용히 읽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을 계기로 조용히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의 옆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겠습니다.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한 이야기를, 서두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남을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부디 고요하고 품이 있기를,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다정해지는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앉겠습니다.